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이제 원래 각 분야별 면접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이게 면접 수험생분들 마지막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시사 이슈들 이제 전부 다 추려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 정리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제 간추린 뉴스에서 일주간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된 거죠. 노출이 잘 안 된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수험생분들은, 저는 이제 그게 제 FM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사 이슈를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원리, 헌법을 기반으로 핵심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소개해 드린 게 맞는데, 좀 너무 어렵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좀 편하게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 뭐냐면 우연히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퇴직하신 게 아니라, 정년퇴직을 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경찰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 같아요. 이제 경찰 간부급으로 나오신 분 같은데 중간에 이제 퇴직한 거죠. 중간에 안 맞아 퇴직하고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렸던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수사권 조정을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한 거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경찰들 실제 형사들 업무가 너무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경찰에게는 주어진 권한이 없다.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찰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아직 입문하지 않은 이제 예비 경찰관 분들이죠. 이제 제 채널은 경찰 합격하고 나서 현직자분들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 공공기관 준비생분들도 이제 다 보시는데, 일단은 제가 앞에 영상들 보면 제가 이제 중간에 경찰이나 공무원 쪽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아무런 연구 없이 면접을 바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직무선입견이라는 게 작동하는데, 심층면접은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좁은 직무선입견을 작동시켜서 가르치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학적 구성 원리는 앞에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드려서 생략하는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내가 경찰 조직에서 일해보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문제점이었다, 또는 내가 공무원 쪽에 일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점이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한 공개된 곳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해당 조직체가 더 발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근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이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제 반대되는 논조로 얘기를 해요. 수사권 조정을 하니까 경찰 업무가 더 많아졌고, 사실은 경찰한테 실질적 권한도 안 줘줬고, 경찰이 뭐 좋은 게 없더라. 뭐 수사권을 가져와서 경찰이 뭔가 힘이 더 세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 그래서 일선 경찰들이 불만 섞인 부분들을 일부분씩 따와가지고 그걸 막 소개하고, 이제 거기에 댓글에 보니까 이제 현직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해서 올린 글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좀 안 좋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렇게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올 때는 분명히 어떤 본인이 참을 수 없는 어떤 내부 부조리나 더 이상은 내가 이 조직체에서 일을 할 만한 의욕이 안 생겨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진짜로. 이렇게 본인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뭔가 하고자 했는데 자꾸 안 되고 부딪히니까 관습이죠. 관행에 의해서 부딪히고 안 되니까 이제 좌절하고, 좌절을 넘어서 이제 허탈, 분노, 허탈, 그 다음에 이제 자포자기, 뭐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건
그 슬기로운 직장 공직 생활에 보면 이제 직무회의감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지금 이것만 놓고 보자면 수사권 조정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경찰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이러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선입견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객관화 시켜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두 가지 쟁점인데, 첫 번째는 이분이 착각한 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허탈했던 게, 이분이 이제 그냥 일반 실무진이 아니고 경찰 간부 출신으로 퇴직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수사권 조정이 과연 경찰을 위한 게 맞냐. 경찰한테는 실질적 힘이 주어진 것도 없고 잡무만 늘어났다. 간부 출신이 맞는지 제가 좀 의아해요. 왜냐면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위해서 수사권 조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시사 이슈 영상 보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제가 올려드린 콘텐츠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한 일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위해서 수사권 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신의 밥그릇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수사권 조정을 주장한다라고 주장한 게 검찰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순간적으로 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경찰을 퇴직하신 분이 맞나 이 생각했어요. 검사 출신인가 이 처음에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행정 원리에서 찾지 않고 밥그릇 싸움으로 묘사하면서 경찰이 자신의 권력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저렇게 뭔가 명분을 내세운다라고 주장한 게 검사 쪽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위해서 애초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를 깔아버리면 이게 전부 다 못마땅한 거죠. 지금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게 경찰도 못마땅하고 검찰도 못마땅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라는 단독 관청과 경찰이라는 조직체가 힘겨루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서로 밥그릇 싸움 한 게 아니에요. 수사권 조정이란 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느껴졌는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뭐였냐면, 검사라는 단독 관청이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군국주의 형사법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 제도가. 검사라는 단독 관청에게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 실질적인 수사권한까지 준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은 자체 수사관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갖춰지는데,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선진국에서도 검사라는 하나의 단독 관청이 기소 독점권하고 실질적인 수사 주인권까지 가진 곳이 없었다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대 헌법의 가장 핵심은 권력 분립이고, 권력 부분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도 나왔죠. 근데 실질적인 권력 분립은 뭐냐면, 예전에 고전적인 권력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만 분립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형식 있게 치우치는 거고, 보세요. 검사라는 단독 관청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사실은. 행정부 소속인데 업무의 특성이 준사법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중립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돼요. 근데 이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견제와, 그러니까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조직체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이 군국주의였잖아요. 맞죠? 그 당시 때 검사의 권한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정작 일본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도 이제 민주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냐면, 검사가 경찰이 1차 수사권, 검사가 2차 수사권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어느 조직체든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해당 조직체는 부패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조직체 또한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끔 해야 되는데, 검사라는 단독 관청은 사실은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인사권 말고는 어떠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이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검 선거하듯이 그럼 하나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안에는 완전히 군대 문화처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체로 돼 있는데 민주적 통제 장치는 막강한 권한이죠. 이게 기소독점권이란 건 상권 분립화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기소된 사건만 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형사법은. 맞죠? 근데 검사가 그런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통제장치가 없는 거예요.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폐단은 언론에서 아주 잘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의 단독 관청에 이러한 힘의 분산,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보니까 기소독점권은 일단 둘째치더라도 수사권은 수사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조직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찰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예뻐서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수사권 조정한 게 아니에요. 경찰 조직체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조직체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외사, 정보, 보안, 경호, 경비, 뭐지 또? 외사, 그 다음에 정보, 경호, 경비, 뭐 다 담당하죠. 국가 단일 조직체에서, 단일 경찰 조직체에서 이렇게 많은 분야를 독점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담당하는 조직체도 없어요. 그래서 조직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이 국정원에서 하는 정보 수집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방첩 업무도 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넘어왔나요? 그 다음에 경호 업무도 해요. 경호 업무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하는 부분 말고는 나머지 경찰이 다 주요 인사들 경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사 업무까지 전부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니까 경찰대라는, 지금 이제 경찰대 개혁이 이루어졌죠. 개혁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찰대는 아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4년 동안 동고동락시켜서 중간 간부직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체가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직체인데 위에 지휘부 라인이 이 특정 출신으로 다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체가 너무 거대한 집단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광범위한 곳을 다 담당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총기와 관련된 건 DEA, 국내 테러와 관련된 건 FBI, 맞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취하는 보안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경찰이 따로 있죠. 물론 국토가 넓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특정 업무에 따라서 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단독 국가기관이 다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문제가 많은 집단이고, 경찰도 제가 말하는 문제가 많다는 건 거기서 일하는 경찰직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조직 구성을 읽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민주적 통제장치를 더 마련해야 돼요. 거기서 나온 게 지방자치경찰을 하면 안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지방자치경찰제를 반대했거든요. 국토가 너무 좁은데 지방자치경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식으로 외사는 외사경찰 따로, 그 다음에 수사 관련된 강력범죄, 치안 관련된 부분 따로, 그 다음에 경호 쪽 따로, 방첩 쪽 따로 해서 그걸 별개의 기관처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청도 그런 식으로 가려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경찰이 너무 이뻐서 수사권을 준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어떤 조직체가 더 예쁘고 어떤 조직체가 보다 정의롭냐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간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주권자가 국민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국가 통치 운영 사무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통치기구예요. 그러니까 통치기구는 수단적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단적 존재인 통치기구가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자들의 항상 통제를 받는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현대 헌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사라는 단독관청은 보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민주적 통제장치가 선출직 대통령의 인사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특정 정치 계파나 자꾸 이제 인사권을 가진 특정 정치인 집단에 자꾸 목을 매게 되고, 검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어 보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행정조직 구성원리에서는 견제와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기소독점권 안에 수사권 부분은 마침 수사 권한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실질적인 수사 권한을 주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였다고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1차 수사권은 경찰한테 가고 2차 수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지.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힘이 주어진 게 아니다. 일만 더 늘어났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건 그거는 수사권 조정이 경찰을 위해서 수사권 조정을 했다라는 전제를 깔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보면 1차 수사권이 경찰에게 갔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예전에 1차 수사권, 2차 수사권 분리 없이 검사라는 단독 관청이 무조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구조에서는 만약에 검사가 재벌과 유탁하든지 언론사와 유탁을 해서 이제 자기 입맛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것을 자료로 명확하게 남기기도 힘든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차 수사권은 경찰에게 아예 책임지고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줬죠. 그 다음에 2차는 수사권은 검찰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는 건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그냥 하나의 계통에서 수사 지휘권을 가진 거랑 1차 수사권, 2차 수사권으로 분리를 하는 순간 만약에 검사가 아까 같은 이유로 무리하게 수사를 보안 수사를 요구해버리면 그게 다 증거로 남게 되고 문제가 커져요. 앞에보다는. 물론 제일 이상적인 건 영미식이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수사권, 2차 수사권 나누지 않고 바로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찰 조직도 이 조직 구성 원리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미식처럼 바로 주기가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도 1차 수사권, 2차 수사권 일본식과 같은 형태를 이제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단계별로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일이 좀 많이 늘어났겠죠. 힘든 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 1차 수사권, 2차 수사권으로 분리되는 순간 이전보다 충분히 견제와 균형이 훨씬 더 확보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불만이 나오는 건 수사권 조정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라는 전제가 아니라 경찰에게 뭔가 힘을 더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검사가 이제 예전에 뭐 벤츠 검사처럼 뭔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거 검찰 조직체 내에 검찰 수사관이든 누군가가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수사를 했어요. 완료를 했고 보냈어요. 근데 검사가 이제는 공수처가 생겨서 뭐 다르긴 하지만 예를 뭐 공수처가 없다 하더라도 받았는데 자기들 제 식구 감싸 주려고 무리하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그거 자체가 바로 문제점으로 드러나 버려요. 예전에 수사 지휘를 할 때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물론 미국식이 맞긴 한데 일단은 단계별로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도 지금 조직이 민주적 통제장치를 좀 더 만들어야 돼요. 국가 단일 조직체에서 너무 많은 분야를 다 담당해요, 지금. 제가 예전에 대통령 경호실, 그때 최종에서 어떤 얘기도 돌았냐면, 대통령이 이제 경호처로 이제 좀 낮춰졌죠. 원래는 대통령 경호실이었는데 차관급으로 낮춰졌는데, 어쨌든 직속기관이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이제 총리실 직속기관인가? 어쨌든, 이것도 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때 경찰 고위 간부가 막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막 이랬어요. 근데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SSS죠. 비밀경호국. 별개예요. 거기서 아마 화폐 관련 수사도 그쪽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비밀경호국 그 다음에
FBI, 그 다음에 DEA, 연방경찰이지만 전부 다 별개의 조직체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담당해요. 하나의 조직체가. 이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이걸 거쳐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원래 경찰이 이뻐서 경찰에게 뭔가 실질적인 권한을 더 주고자 했다라고 이해하는 순간, 그거는 애초에 검사들이 주장했던 밥그릇 싸움에 밖에 안 되는 거고, 검사들이 항상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경찰이 깨끗하냐, 과연. 경찰이 조직체가 저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정부패 많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실질적인 수사권이라는, 저런 거대 집단에게 수사권이라는 걸 주게 되면 뭔가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게 밥그릇 싸움을,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의해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나온 게 수사권 조정인데, 마치 이제 그런 논리, 아까 양쪽 진영의 그런 논리들은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사권 조정이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좀 경찰 현직자분들 중에 이제 답답한 거 알아요. 지금 보면 뭐 위에 간부진들이 너무 의욕도 없이 일 안 하고 막 제대로 안 하고 해서 그냥 차라리 검사 지휘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자주 섞인 얘기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조직체가 더 이쁘냐 안 이쁘냐, 또는 어느 조직체가 더 좋냐 안 좋냐, 더 정의로운가 안 정의로운가,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냥 현대 헌법에서는 이 주권자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게 핵심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딱 정리를 해서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즌 때 그 정리된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 놀래 가지고 이게 좀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번아웃이 와 가지고 말이 좀 원활하게 안 나와요. 지금 며칠 되게 고생했거든요. 번아웃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본인 나름대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집사람도 공직자고 알아요. 그래서 가서 뭔가 바꾸고 싶고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끌어가고 싶은데 자꾸 거기에 관행이라는 벽, 그 다음에 이제 윗선들의 어떤 꽉 막힌 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꾸 좌절하고 분노하는 건 알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앞에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항상 같은 환경에 놓이더라도 항상 자신의 관점에 따라 그 환경을 다르게 봐요.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다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 세계는 회색 세계예요.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회색 세계지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일 그만두고 퇴직하신 분들은 이제 그 조직체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동해서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 해당 조직체의 문제점들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면접 강사를 하려면 절대 이전에 자기가 다녔던 직장을 마케팅으로 내세우지 말라고 하고, 그게 사실은 심층 면접의 가장 핵심 원리 중에 하나예요. 직무선입견.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직무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좁은 경험 하에서. 예. 근데 이거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은 그걸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기갑부대를 갔어요. 기갑부대를 갔는데 그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때 맹호부대였는데 저희는 실사격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제 전차대대 배치받았는데, 저는 주특기가 박격포인데 전차대대가 실사격을 이제 분기별 한 달에 한 번 꼴로 나갔어요. 실사격을.
그래서 진짜 큰 사격장이 그냥 산 한 통째로 다 사격이에요. 기갑부대는 계속 이동하면서 전차포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격포 주특기는 전차대대가 나갈 때마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일주일 한 번 쉬면 또 일주일 실사격, 일주일 또 실사격, 그러니까 격주로 계속 실사격이에요. 기갑부대 실사격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일반 보병들이 총을 쏘면 총알이 뭐 잘못 날아가서 죽어도 뭐 한두 명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총사격하는 건 잘 없잖아요. 실제 산속에 들어가서. 근데 기갑은 기동하면서 이렇게 사격하는 게 핵심이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사격을 해요. 그 다음에 기갑부대의 포탄이란 건 살상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박격포도 한번 터지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격주 단위로 실사격을 계속 나가니까 부대 자체가 초긴장 상태예요, 여기가. 그래서 웬만한 걸로 뭐 터치를 하진 않은데 그냥 구타가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구타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얼차례나 구타가 저는 진짜 종류별로 다 맞아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는 이제 1병, 2등병 때 뭐를 문제점으로 느꼈냐면 다쳤는데 훈련이 워낙 많으니까 자꾸 다쳐요. 다치는데 한 사람이 다쳐서 빠지면 소대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계속 다치는 걸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제때 못 받게 하고 계속 갈고요. 또 치료받고 있으면 왜 내려와서 일을 안 하냐 이러면서 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술훈련을 계속 나가는데 훈련을 자꾸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때려요. 얼차를 너무 많이 준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얼차를 한 번 할 번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반복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얼차를 받는다고 이 반복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1, 2등병 때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나중에 병장 되고 팀장, 우리가 5명씩 한 팀이었거든요. 장갑차에 5명에서 6명이 팀으로 움직였어요. 내가 팀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분대 제일 선임이 되면 분대장이 되면 소대 이제 담당하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들 다 바꾸고 가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팀장 되고 나서 우리 팀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소대 전체 관리할 때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라. 주말에 의무대대 가고 아니면 의무대대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가봐라. 주말에 무조건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훈련할 때도 한 번 때릴 것도 줄이고 좀 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게 이제 장비에 숙달되게끔. 근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의무대대에 이제 의무대대에 이제 동기가 생기잖아요. 고참이 되고 나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놈들이 주말만 되면 소대에 1, 2등병들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의무대를. 처음에는 많이 아픈갑다. 나도 많이 아팠으니까 하고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의무대에 대해서 이제 들려온 동기한테 들은 바로는 이제 제가 너무 물렁해서 다 아프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아픈데 꾀병인 거죠. 꾀병이고 그리고 조금 아파서 그냥 사실은 의무대대 갈 필요도 없는데 그걸 막 부풀려 가지고 가서 막 얘기하면 이제 진료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자꾸 별 것도 아닌 걸로 너무 많이 오니까 의무대대에서 이상해서 이제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쉬려면 무조건 아프다고 얘기하고 와야 된다. 우리 지금 위에 고참들은 아프다고 얘기하면 일단 보내주니까 아프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빠져라라고 1병이 2등병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 또 폐해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구타를 줄이고 사격장에 있으면 구타가 합법적입니다. 이제 기동훈련할 때는 이럴 때 얼차례는 구타를 줄이고 반복훈련을 많이 하게 했더니 팀별로 한두 명씩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해이하게 이게 계속 이게 주 단위로 계속 실사격 전술훈련 나가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기갑부대는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예전에 병장들이 했던 예전에 내가 밑에 이제 1, 2등병일 때 위에 팀장들이나 분대장들이 했던 게 못마땅한 부분들이 분명히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서 비판한 건 맞지만 사실은
그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접합 지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1, 2등병 때, 2등병 때, 1병이나 상병 처음에 달았을 때 군대를 만약에 그만두고 나올 수 있었다면 그게 직장이라서 지금 공무원이나 경찰처럼 직업 개념이라서 그만두고 나왔다면 저는 아마 그 문제를 우리 사회에 아주 크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참이 되고 나서 팀장 되고 나서 그 의무대대 가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깨병을 부리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면 나 자신을 자화자찬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직 문화를 바꿨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의 핵심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가치관은 혼재되어 있고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조건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직체가 운영될 때는 아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옳다는 개념을 바꿔본들 거기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직 개발이나 조직체 부조리를 이렇게 개선하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은 좀 크게 부풀려요. 그럴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남아있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그러면 정의감이 없어서 내부 부조리를 눈 감고 못 본 척 하면서 지내는 걸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전남 쪽에서 근무하신 제가 우리 현직자분들한테 계속 그쪽에 근무하시는 현직자분들한테 계속 추천드리거든요. 이분이 국내 이제 그런 체포 진압에 관련해서는 전 제가 생각할 땐 1인자라고 생각해요. 감히 이분이 이제 외국 경찰기관에 교육도 많이 다니셨고, 근데 이분이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상부에 건의를 해도 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되게 막 회의감 느끼고 저하고 둘이 얘기할 때는 원장님 저 이런 거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요 이래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만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냈다면 전 존중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되게 존경하는 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본인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요. 경찰로서. 그래서 예를 들면 흉악범죄자 막 도검류를 든 흉악범죄자들이 막 묻지마 폭행한다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뭐 경찰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막 상부에 건의를 해도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도 많고 회의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게 하지만, 일단 그런 일이 닥치면요.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설사 뭐 어떤 조직체 내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경찰관으로서 진짜 명예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오픈된 영상이라서. 저 그분 진짜 존경해요. 광주경찰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쪽에 근무하시는 현직자분들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동호회 모임도 해서 그쪽 계속 소개시켜드려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온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실 때는 제가 감히 예단할 수 없는 무언가 있겠죠. 맞죠? 그 선택 사항은 존중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셔서 유튜브를 하실 때는 정말로 내가 몇십 년간 근무했던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위한 어떤 애틋한 감정이 있어서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 안 하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고 조직체조차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불완전한 존재, 유한한 존재가 어떤 관점에서 선입견을 가져버리고 내가 2등병일 때, 1병일 때 그만두고 나왔을 때, 병장일 때 그 문제점을 모르고 나왔을 때 각각 말하는 관점들이 다 다르고 그 관점들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도 없고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직무 선입견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층 면접에서 원래 면접관들 교육시킬 때 본인들이 직무선입견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형태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경찰 면접관을 투입되는 경찰분들이 면접 이렇게 직접 교육을 안 받고 투입돼서 문제긴 한데, 제가 이 부분은 뭐 너무 길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뭐 이렇게 중간에 경찰 퇴직하신 분들,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영상 보면서 아, 저렇게 현직에 가면 저런 문제점이 있구나, 나도 저런 거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정도, 가볍게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모두 다 진실일 거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지 마세요.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백지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백지 상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본인만의 도화지의 색깔을 칠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미 본인만의 그림이 다 완성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본인의 선입견을 강조할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직무 왜곡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찰 조직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사권 조정이 과연 누굴 위한 거냐. 경찰한테 전혀 이득되는 게 없더라. 그럼 결국은 위에 윗선들이나 지금 현 정권이 쇼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현 정권과도 상관이 없고요. 해방 이후에 검사라는 단독 관청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었어요. 인사권 하나 말고는. 그래서 너무 폐해가 많아지니까 뭐 속된 말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검사라는 단독 관청에게 어떻게 하면 민주적 통제 장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이 나온 거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경찰을 이제 간부로 나오신 분이 그게 누굴 위한 거냐, 경찰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이 이슈를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다 망각하고 선입견만 자꾸 주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직무선입견, 현직자들의 직무선입견에 관한 거는 영상이 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검찰개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자세한 헌법적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헌법학을 바탕으로 이게 왜 어떤 구성 원리 하에서 진행되는 건지 제가 설명한 게 있으니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